중학생인 막내 딸을 폭행해서 시신을 미라가 될 때까지 놔둔 아버지 사건도 충격이었죠. 그리고 제자에게 인분을 먹인 잔혹한 교수 사건도 있었습니다. 고학력자들의 잔혹한 범죄 어떻게 된 일인지 이유가 따로 있는 건지 전문가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인천공항에 폭발 의심 물체를 놔둔 이 36세 남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지금 취업이 안 돼서 사회에 불만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글쎄 이제 아주 심각한 구체적인 반사회적인 행위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만 이제 현실적으로 본인이 대학원까지 마친 기악을 하는 전공자였어요. 그런데 최근에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지금 특히 음악한 사람들은 정규직으로 취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결혼도 하고 애도 있는데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있고 또 자아실현의 기회가 박탈되다 보니까 그런 게 불만으로 쌓여 있다가 일종의 이제 워낙에 현실적으로 이 존재감을 인정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이런 돌발 행위를 통해 가지고 일종의 이제 보상 심리 같은 걸로 이렇게 이제 해프닝을 벌리면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것으로 일종의 본인이 쌓여 있던 이제 스트레스를 좀 이렇게 분출시켜 보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보상 심리라는 게 사실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네. 그러면 그동안 자기가 주목받지 못하고 기회가 없었던 것들을 그러면 이런 일을 해서라도 주목받겠다 그런 마음인가요? 그렇죠. 일종의 인정 욕구라고 보시면 인정 됩니다. 욕구요? 예. 인간은 누구나 남한테 인정받고 싶어 하고 존재감을 좀 자존감을 높이 갖고 싶어 합니다. 근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그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너무 상황이 이제 좋지가 않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장기 미취업자들이 느끼는 어떤 사회적인 박탈감 이런 것들을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이제 상당히 주목받을 만한 공항, 사람들이 막 붐비는 공항에다가 폭발물을 설치하면 완전 사회가 뒤집어질 거다라는 네. 어떤 그런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폭발물과 유사한 이제 물건을 만들어서 갖다 놓기는 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은 이 사람이 별다른 정말 폭발을 시키겠다는 의도가 없던 그냥 해프닝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폭발물이라고 하는 것이 사제 폭발물 수준에까지 도달하지도 못하고 그야말로 바나나 껍질까지 묶여 있던 이런 상황에서 과연 지금 이 사람의 이제 범죄 행각을 어디까지 심각한 범죄라고 판단이 될 건가는 사실 재판을 이제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대학원까지 나오고 네. 공부를 이제 좀 많이 하신 분인데 그 사건 자체도 약간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바나나 껍질이며 무슨 양배추 껍질이며 네, 이런 네. 것들까지 넣는 심리는 뭘까요? 글쎄 별다른 의도가 없고 그야말로 한 번의 해프닝 그래서 온 사회가 발칵 뒤집히기를 기대하는 왜냐하면 내가 현실적으로 오프라인상에서는 전혀 존재감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현실의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그런 식으로라도 한번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이런 것들을 한번 느껴보고 싶었다 이런 종류의 이제 과시욕구 이런 걸 수가 있는 거죠. 네. 어느 정도 지금 석사학위 소지자고 꼭 공부를 많이 한다고 많이 아는 건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이게 잡힐 거라는 거 이런 일을 하면 체포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인지가 별로 없었을까요? 그럴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은 했을 거예요. 이 사람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러나 이제 그 넓은 공항에서 그 많은 이제 여행객들이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 CCTV 몇 개를 붙여놓고 과연 경찰이 나를 추적해서 잡을 수 있을 건가? 네. 예, 이렇게 이제 좀 얕잡았던 것 같고 그러나 문제는 이제 공항철도에서 이 사람이 이제 그 교통카드를 이용한 것을 가지고 결국 이 특정을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범인을 이제 색출해서 검거하는 능력은 굉장히 월등하다 한국의 경찰이 이렇게 네.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며칠 만에 잡히기는 했어도 네.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는 해주셨고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사실 요즘에 취업난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네. 사실 고학력, 네. 저학력 다 불문하고. 근데 모두가 다 또 이런 일까지 벌이는 거는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어느 정도 대학원도 나오고 어느 정도 이렇게 지위를 가질 만한 위치인데 그게 안 되는 것에 대한 중압감이 더 커서 혹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중압감이 아무래도 이제 전공이다 보니 컸겠죠. 돈은 이제 기학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교육비가 들지 않습니까? 투자가 많이 되죠. 그렇죠. 예. 그런데 비해서 이제 전혀 뭐 어떤 생활 능력 자체를 갖추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게 사실은 이 개인의 특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비슷한 조건에 놓여 있는 젊은 층들이 위험하다 이런 지각을 하는 것은 오해다라고 네. 일단은 명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는 지금 이 젊은 층들이 느끼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어떤 뭐 사회적인 대책은 틀림없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네, 다음 사건을 한번 또 다뤄볼게요, 네. 교수님. 지금 보면 그 여중생 딸, 그 시신이 거의 미라 상태로 발견된 네. 이 아버지, 목사 아버지가 사실은 독일에서 유학을 하고 와서 박사학위까지 있는 분이었어요. 그분에 대한 리포트 한번 보고 얘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네. 미라가 되어가는 딸의 시신을 1년 가까이 집에 두고 아무렇지 않게 생활한 아버지. 평소 아내와 손을 잡고 다니며 애정을 과시했고 호프집에서 치킨과 맥주를 시켜서 먹는 등 평범한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독일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받은 이 씨는 3년 전부터 신학대에서 고대 그리스어를 강의했고 농담을 잘하는 인기 강사로 통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사회자를 맡고 개척교회 담임 목사로 일하는 등 예의 바르고 활동적인 목회자로도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딸의 죽음은 철저하게 감추며 주변을 속였습니다. 이 씨는 딸이 숨진 직후부터 태연히 담임교사와 석 달 넘게 연락하고 딸이 가출했다며 안부를 걱정했고 세탁물을 맡길 때도 죽은 막내딸 이름을 썼습니다. 외할머니는 손녀가 숨진 것도 모른 채 지난해 3월부터 가족들과 함께 전국을 돌며 찾아다니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이 씨는 가출한 아들과 지인의 집에 맡긴 큰딸에게도 막내의 죽음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 TV 팽재용입니다. 네, 교수님 지금 듣고 보셨겠지만 지금 이 목사 아버지가 그 독일에서 유학도 하고 신학 박사학위도 받고 강단에도 섰던 분이에요. 네. 이런 분이 차마 어떻게 입에 올리기도 힘든 이런 차마 끔찍한 사건을 저지르는 그런 심리는 뭘까요? 글쎄 뭐 우리가 쉽게 상상해 보기가 어렵죠. 그런 조합은 어떻게 성직자가 이런 일을 하느냐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것은 폭력은 습관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개인이 뭐 많이 배웠느냐, 뭐 어떤 지위에 있느냐 하는 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꼭 뭐 많이 배우지 않은 또는 뭐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만 폭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고 이 가정 폭력이라는 것은 사실은 아주 뿌리 깊은 그런 습관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가정에서도 이제 상당 부분 뭐 가족 간의 불화는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친모 사망 이후에 아버지의 재혼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 과정에서 이제 자녀들이 아무래도 재혼하는 데는 장애물이 됐겠죠. 그래서 그런 불화가 이제 폭력으로 습벽처럼 계속 진행이 돼서 결국에는 좀 더 나이가 든 큰 아이들은 집을 다 떠날 수가 있었지만 문제는 막내는 별다른 능력이 없으니까 결국 그렇죠. 뭐 이리저리 이제 그 혼인 생활을 방해하지 않도록 이리저리 이제 떠돌아다니다가 결국 사망에 이른 것이 아닌가 이런 안타까운 생각을 하게 되죠. 네. 그런데 이 목사인 이 부친이 그 딸이 이렇게 사망하고 집에서 이렇게 미라가 되어가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뭐 이를테면 부인하고 다정하게 손을 잡고 다닌다든지 일상생활을 계속 태연하게 유지를 한 모양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어떤 생각 때문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가정폭력 가해자들은 특이한 것이 뭐 물론 뭐 한 서너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많은 유형은 이중적인 사람이에요. 아, 네. 폭력을 사회적으로 바깥에 나가서는 행사하고 포악한 사람이 아닌데 문제는 집에만 들어오면 자신의 아주 만만한 가족, 식구들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이런 이중적인 면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뭐 선택에 따라 가지고 대상에 따라 어떨 때는 폭력을 쓸 만한 대상이고 어떨 때는 폭력을 쓰지 말아야 되는 대상이고 이런 걸 감별할 수 있을 정도로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재혼한 아내 굉장히 어렵게 결혼을 했다고 알려져 있죠. 그 재혼한 아내는 끔찍하게 생각하면서 아이들에 대하여서는 방해꾼이다, 장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폭력을 이제 행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이중적인 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는 목사인 척, 이제 교수인 척하면서 사회생활을 잘 하면서도 집에 오면 잔혹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갔던 거죠.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사실은 이 혼인 관계에는 굉장히 큰 장애물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친자식들을 장애물로
정도로 그 정도로밖에 인식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네요. 가정폭력 가해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식구들을 인격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뭐 어떤 뭐 상당히 가부장적인 이런 자기중심적 판단에 의해 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폭력을 도구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아이들은 방해꾼 이상 인격체로는 여겨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끔찍한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된 건데요. 마지막으로 한 사건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임분 교수 사건이 있었잖아요. 임분 교수 그 제자에게 정말 차마 그분도 입에 담기 교수였죠. 끔찍한 그분도 교수였고 고학력자였는데 이거는 아까 두 사건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아요. 일종의 갑질 같은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어떤 사회적 지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 약간 갑질을 행세하는 그런 거는 어떤 심리 때문일까요? 글쎄 이제 교수라는 직책이 좀 독특해서 감시나 어떤 뭐 감독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된 본인들의 이제 세계라는 게 그 뭐 연구실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이 되고요. 그 이제 연구실 내에서는 이 사람은 전지전능한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죠. 제자들의 이제 생사 여탈권, 취업과 연관된 그런 것들 다 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위를 이제 결국은 위계나 위력을 이용해서 남용해서 극단적인 경우에는 이제 폭력까지 이어진 이런 이제 사태가 아닌가 싶고요. 그런 이제 괴리된 집단은 사실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제공하는 그 규범이 비록 반사회적인 규범을 제공하더라도 이 조직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저항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당장에 취업이 안 되고 당장에 뭐 조교를 잘리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사 여탈권을 쥔 상사에게 마주서서 대응하는 건 굉장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남용을 막으려면 사실은 감시 감독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철저하게 구성을 하는 게 이제 필요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제 뭐 연구를 하는 이제 수행하는 과정 중에 뭐 여러 가지 연구 윤리와 연관된 그런 이제 뭐 조교들의 인권과 뭐 관련된 것이나 또는 이제 연구의 대상자들의 인권과 관련된 것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교 당국에서 좀 감시 감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좀 우월적 지위에 있었던 교수들에 대해서 관리 감독, 감시 감독 체제가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 그렇습니다. 해주셨고요. 오늘은 이수정 교수님과 함께 고학력자들의 잔혹한 범죄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